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의 연애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아프게 끝나는 걸까? 왜 나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걸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강렬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엔 상처만 남기는 그 관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운명이라 믿었던 그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오랜 상처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상처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자석 같은 끌림, 첫눈에 알아보는 듯한 강렬한 느낌,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벅찬 감정.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운명의 짝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느낌 너무나 익숙해 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트라우마 유대를 운명의 불꽃으로 착각한다면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치유가 아닌 제자리에서 맴도는 치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친밀함 대신 강렬함을 쫓고 진정한 조화 대신 순간의 화학적 끌림에 평생을 바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 마음이 실은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제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여성, 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세상이 유난히 위태롭게 느껴지던 어느 화요일 오전, 그녀는 한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 마지막 연애가 끝난 후 그녀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죠. 민준 씨는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 수진 씨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그들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 씨는 민준 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느낌이야. 절박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수진 씨의 신경계는 그녀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명적 끌림이라 착각했던 그 강렬함은 사실 그녀의 몸이 너무나 익숙한 과거의 춤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변하는 민준 씨의 감정 상태는 한순간 다정했다가도 다음 순간 차갑게 멀어지던 그녀, 아버지의 패턴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불안정함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즉 엠패스가 가진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격변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나머지 안정적인 상태는 오히려 낯설고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와 무엇이 당신에게 익숙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기억하는 패턴을 알아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적인 부스러기만 먹고 자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주어지는 간헐적인 강화, 즉 어쩌다 한 번 받는 관심과 사랑이 마치 풍성한 만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맛보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거저 주어져야 할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에 중독된 상태일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사랑이라고 불러왔던 그 패턴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종종 완벽함의 감옥이 되곤 합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나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 당연히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즉 당신 안에서 거부당하고 버려진 부분은 더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계속 곁에 머물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고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 저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사실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야라는 여성은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여러 번의 연애 끝에 이 진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술가, 중독자, 혹은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자들에게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늘 고통받는 영혼들, 잠재력은 있지만 누군가 믿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담사는 그것을 반복 강박이라 진단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마침내 올바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익숙한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는 욕구 말입니다. 치유 여정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야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운이 없어서 상처받은 남자들만 계속 만나는 놀랍도록 다정하고 헌신적인 파트너라고 믿었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의 고요함이 두려워서 그들의 혼돈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 속에서 저는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있는 그대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가능성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어요. 감정 노동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좀처럼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진실처럼 느껴지는 파괴적인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 사랑이 만약 고군분투나 희생 없이 쉽게 온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 리가 없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나를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려운 사랑, 복잡한 사랑, 당신 자신을 불가능할 정도로 우겨넣어 맞추고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쫓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충성,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을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고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어둠을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자아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망가진 사람이니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망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으니 필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나는 버려지는 것이 두려우니 애초에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쫓게 만든다. 당신이 깊은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호적인 상처 주기일 수 있습니다. 두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를 이용해 온전함을 느끼려는 몸부림 말입니다. 당신이 소울메이트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트라우마 인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상처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처를 가진 사람을 식별하고 실제로는 상호의존인 관계를 운명적인 궁합이라는 환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이 생각은 당신에게 혁명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결점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니라면, 만약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의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만약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영혼의 연결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라면,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당신을 가장 자극하고 당신을 가장 살아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미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인정과 치유를 갈망하는 부분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패턴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기도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숙한 육체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완벽한 행동을 통해 마침내 사랑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사랑, 인연, 그리고 운명의 상대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알아봄, 짜릿한 화학 반응, 드디어 내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벅찬 감정. 그것은 종종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분비는 방 건너편에 있는 소울메이트를 신비한 능력으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계에는 패턴을 인식하고 익숙한 감정의 풍경을 식별하고 비록 그곳이 혼돈과 비일관성, 조건부 사랑의 장소였다 할지라도 집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연구에 수십 년을 바친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 익숙한 느낌과 사랑에 빠진다. 우리는 희망에 중독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침내 선택받고 마침내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 희망 말입니다. 제임스라는 34세의 상담가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네 번째 연애가 정확히 똑같은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따른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인정 많고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읽어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모든 연애는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케미스트리로 강렬하게 시작되고 그가 점차 과도하게 베풀수록 그녀는 서서히 멀어지고 그는 커져가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쫓고 결국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폭발과 함께 버림받은 후 몇 달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들만 끌어당겼어요. 그는 지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완벽해 보였던 성공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들이었지만
결코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저는 우주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 관계들이 저를 진정으로 특별한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있는 파트너로 준비시켜주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돌파구는 제가 그의 전체적인 사고 틀을 바꾸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씨, 만약 그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함 그 자체에 감정적으로 중독된 것이라면요?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감에 끌리는 것이라면요? 그 질문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사랑을 추구하는 법만 배웠지 실제로 받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상호성, 진정한 감정적 교감 속에서 그는 불안하고 가치 없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편안함을 무관심으로, 친절을 잠재적인 조종으로, 진정한 관심을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은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쫓는 행위 자체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었고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너무나 깊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기에 조건 없이, 투쟁 없이 그것을 얻어내는 익숙한 고통 없이 다가오는 사랑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자의 숨겨진 중독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려는 노력에 중독된 것입니다. 거의 선택받을 뻔하고 거의 충분할 뻔하고 거의 진정으로 이해받을 뻔한 그 익숙한 고통에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구의 강렬함을 관계의 깊이로, 그 투쟁을 유대의 힘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을 비범한 공감 능력자로 만드는 바로 그 자질들, 당신의 감수성, 직관, 타인의 잠재력을 보는 능력, 고통을 감수하며 사랑하려는 의지. 바로 그 자질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트라우마 유대를 영혼의 연결로 착각하게 만드는 취약점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대신 타인을 고치기 위해 공감 능력을 사용할 때,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대신 타인의 필요를 예측하기 위해 직관을 사용할 때, 당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대신 타인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감성 지능을 사용할 때 당신의 상처가 됩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완합니다.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마침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 자신답게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 에너지는 절박하거나 긴급하거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단단하며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잠재력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처받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마음이 간절히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패턴, 이 혼란, 이 고통스러운 순환,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조건적이고 가치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당신의 존재 이유는 당신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친 세상에서 당신의 신경계가 생존을 위해 해야만 했던 일을 정확히 해온 것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패턴은 동시에 당신이 훨씬 더 끔찍하게 느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나 고통을 통해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진정으로 보여지고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취약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낭만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트라우마 유대를 깊은 영적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실제 사랑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강렬함을 친밀함과 혼동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건강한 관계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 그 사람. 그들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삶이 당신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치유할 시간이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시간이야. 내가 진정 누구인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트라우마 유대와 영혼의 유대의 차이점은 그것을 이해했을 때 혁명적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긴급하고 소유욕을 자극하며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필요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인정해주고 완성시켜주고 당신 자신의 공허함에서 구해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영혼의 유대는 평화롭고 확장되며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아닌 선택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온전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조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좌우명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받기를 원한다. 나는 고통을 통해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랑을 자유롭게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고칠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는 내재적이며 흔들리지 않는다. 혼란을 사랑이라 불렀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당신의 신경계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열정이라 불렀던 드라마는 이제 흥분되기보다 지치게 느껴집니다. 운명적 연결이라 착각했던 강렬함은 이제 깨달음보다는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평화가 당신이 선택하는 새로운 기쁨이 됩니다. 안정이 당신의 새로운 흥분이 됩니다. 일관성이 순간의 화학 반응보다 더 스릴 있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평생의 특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조건화와 연기,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들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치유사, 치료사, 감정적 지원 시스템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거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온전하고 진실하며 당신 자신의 영혼의 진실과 깊이 연결되어 의식적인 성장과 진정한 자기애라는 같은 여정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영혼의 사랑, 의식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 자신다워지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해지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키고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일관된 안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사람은 당신의 삶의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최고선에 부합하지 않는 패턴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구해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화학 반응을 조화와 강렬함을 친밀함과 필요를 사랑과 혼동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를 영혼의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자극하는 것과 당신을 진정으로 키워주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해치지 않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지 않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해왔음을 깨달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잘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막 가꾸기 시작한 자기 존중과 내면의 평화,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혼돈 대신 명료함을, 강렬함 대신 평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랑으로의 여정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혼으로의 여정,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의 연애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아프게 끝나는 걸까? 왜 나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걸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강렬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엔 상처만 남기는 그 관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운명이라 믿었던 그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오랜 상처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상처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자석 같은 끌림, 첫눈에 알아보는 듯한 강렬한 느낌,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벅찬 감정.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운명의 짝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느낌 너무나 익숙해 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트라우마 유대를 운명의 불꽃으로 착각한다면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치유가 아닌 제자리에서 맴도는 치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친밀함 대신 강렬함을 쫓고 진정한 조화 대신 순간의 화학적 끌림에 평생을 바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 마음이 실은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제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여성, 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세상이 유난히 위태롭게 느껴지던 어느 화요일 오전, 그녀는 한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 마지막 연애가 끝난 후 그녀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죠. 민준 씨는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 수진 씨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그들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 씨는 민준 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느낌이야. 절박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수진 씨의 신경계는 그녀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명적 끌림이라 착각했던 그 강렬함은 사실 그녀의 몸이 너무나 익숙한 과거의 춤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변하는 민준 씨의 감정 상태는 한순간 다정했다가도 다음 순간 차갑게 멀어지던 그녀, 아버지의 패턴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불안정함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즉 엠패스가 가진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격변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나머지 안정적인 상태는 오히려 낯설고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와 무엇이 당신에게 익숙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기억하는 패턴을 알아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적인 부스러기만 먹고 자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주어지는 간헐적인 강화, 즉 어쩌다 한 번 받는 관심과 사랑이 마치 풍성한 만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맛보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거저 주어져야 할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에 중독된 상태일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사랑이라고 불러왔던 그 패턴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종종 완벽함의 감옥이 되곤 합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나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 당연히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즉 당신 안에서 거부당하고 버려진 부분은 더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계속 곁에 머물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고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 저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사실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야라는 여성은 똑같이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여러 번의 연애 끝에 이 진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술가, 중독자, 혹은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자들에게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늘 고통받는 영혼들, 잠재력은 있지만 누군가 믿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담사는 그것을 반복 강박이라 진단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마침내 올바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익숙한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는 욕구 말입니다. 치유 여정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야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운이 없어서 상처받은 남자들만 계속 만나는 놀랍도록 다정하고 헌신적인 파트너라고 믿었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의 고요함이 두려워서
그들의 혼돈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 속에서 저는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있는 그대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가능성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어요. 감정 노동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좀처럼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진실처럼 느껴지는 파괴적인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 사랑이 만약 고군분투나 희생 없이 쉽게 온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 리가 없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나를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려운 사랑, 복잡한 사랑, 당신 자신을 불가능할 정도로 우겨 넣어 맞추고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쫓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충성,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을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고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어둠을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자아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망가진 사람이니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망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으니 필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나는 버려지는 것이 두려우니 애초에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을 쫓게 만든다. 당신이 깊은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호적인 상처 주기일 수 있습니다. 두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를 이용해 온전함을 느끼려는 몸부림 말입니다. 당신이 소울메이트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트라우마 인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상처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처를 가진 사람을 식별하고 실제로는 상호의존인 관계를 운명적인 궁합이라는 환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이 생각은 당신에게 혁명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결점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니라면, 만약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의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만약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영혼의 연결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라면,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당신을 가장 자극하고 당신을 가장 살아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미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인정과 치유를 갈망하는 부분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비난이나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패턴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기도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숙한 육체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완벽한 행동을 통해 마침내 사랑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간절한 외침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사랑, 인연, 그리고 운명의 상대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알아봄, 짜릿한 화학 반응, 드디어 내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벅찬 감정. 그것은 종종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분비는 방 건너편에 있는 소울메이트를 신비한 능력으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계에는 패턴을 인식하고
익숙한 감정의 풍경을 식별하고 비록 그곳이 혼돈과 비일관성, 조건부 사랑의 장소였다 할지라도 집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독과 트라우마 연구에 수십 년을 바친 가보르마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 익숙한 느낌과 사랑에 빠진다. 우리는 희망에 중독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침내 선택받고 마침내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 희망 말입니다. 제임스라는 34세의 상담가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네 번째 연애가 정확히 똑같은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따른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인정 많고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읽어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모든 연애는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케미스트리로 강렬하게 시작되고 그가 점차 과도하게 베풀수록 그녀는 서서히 멀어지고 그는 커져가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쫓고 결국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폭발과 함께 버림받은 후 몇 달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들만 끌어당겼어요. 그는 지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완벽해 보였던 성공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들이었지만 결코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저는 우주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 관계들이 저를 진정으로 특별한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있는 파트너로 준비시켜주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돌파구는 제가 그의 전체적인 사고 틀을 바꾸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씨, 만약 그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당신이 불안정함 그 자체에 감정적으로 중독된 것이라면요?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감에 끌리는 것이라면요? 그 질문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사랑을 추구하는 법만 배웠지 실제로 받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상호성, 진정한 감정적 교감 속에서 그는 불안하고 가치 없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편안함을 무관심으로, 친절을 잠재적인 조종으로, 진정한 관심을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은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쫓는 행위 자체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었고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너무나 깊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기에 조건 없이, 투쟁 없이 그것을 얻어내는 익숙한 고통 없이 다가오는 사랑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자의 숨겨진 중독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려는 노력에 중독된 것입니다. 거의 선택받을 뻔하고, 거의 충분할 뻔하고, 거의 진정으로 이해받을 뻔한 그 익숙한 고통에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구의 강렬함을 관계의 깊이로, 그 투쟁을 유대의 힘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을 비범한 공감 능력자로 만드는 바로 그 자질들, 당신의 감수성, 직관, 타인의 잠재력을 보는 능력, 고통을 감수하며 사랑하려는 의지. 바로 그 자질들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트라우마 유대를 영혼의 연결로 착각하게 만드는 취약점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대신 타인을 고치기 위해 공감 능력을 사용할 때,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대신 타인의 필요를 예측하기 위해 직관을 사용할 때, 당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대신 타인의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감성 지능을 사용할 때
당신의 상처가 됩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완합니다.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마침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 자신답게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 에너지는 절박하거나 긴급하거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단단하며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잠재력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처받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마음이 간절히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패턴, 이 혼란, 이 고통스러운 순환,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조건적이고 가치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당신의 존재 이유는 당신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친 세상에서 당신의 신경계가 생존을 위해 해야만 했던 일을 정확히 해온 것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패턴은 동시에 당신이 훨씬 더 끔찍하게 느꼈던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나 고통을 통해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진정으로 보여지고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취약함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낭만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트라우마 유대를 깊은 영적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실제 사랑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강렬함을 친밀함과 혼동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건강한 관계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 그 사람. 그들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삶이 당신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치유할 시간이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시간이야. 내가 진정 누구인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트라우마 유대와 영혼의 유대의 차이점은 그것을 이해했을 때 혁명적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긴급하고 소유욕을 자극하며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필요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인정해주고 완성시켜주고 당신 자신의 공허함에서 구해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영혼의 유대는 평화롭고 확장되며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아닌 선택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온전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조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좌우명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받기를 원한다. 나는 고통을 통해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랑을 자유롭게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고칠 필요가 없다. 나의 가치는 내재적이며 흔들리지 않는다. 혼란을 사랑이라 불렀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당신의 신경계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열정이라 불렀던 드라마는
이제 흥분되기보다 지치게 느껴집니다. 운명적 연결이라 착각했던 강렬함은 이제 깨달음보다는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평화가 당신이 선택하는 새로운 기쁨이 됩니다. 안정이 당신의 새로운 흥분이 됩니다. 일관성이 순간의 화학 반응보다 더 스릴 있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평생의 특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조건화와 연기,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들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치유사, 치료사, 감정적 지원 시스템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거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온전하고 진실하며 당신 자신의 영혼의 진실과 깊이 연결되어 의식적인 성장과 진정한 자기애라는 같은 여정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영혼의 사랑, 의식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 자신다워지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해지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키고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일관된 안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사람은 당신의 삶의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최고선에 부합하지 않는 패턴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구해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화학 반응을 조화와 강렬함을 친밀함과 필요를 사랑과 혼동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를 영혼의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자극하는 것과 당신을 진정으로 키워주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해치지 않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지 않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해왔음을 깨달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잘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막 가꾸기 시작한 자기 존중과 내면의 평화,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혼돈 대신 명료함을, 강렬함 대신 평화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랑으로의 여정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혼으로의 여정,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겨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의 연애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아프게 끝나는 걸까? 왜 나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걸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강렬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엔 상처만 남기는 그 관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운명이라 믿었던 그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오랜 상처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상처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자석 같은 끌림, 첫눈에 알아보는 듯한 강렬한 느낌,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벅찬 감정.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운명의 짝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느낌 너무나 익숙해 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트라우마 유대를 운명의 불꽃으로 착각한다면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치유가 아닌 제자리에서 맴도는 치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친밀함 대신 강렬함을 쫓고 진정한 조화 대신 순간의 화학적 끌림에 평생을 바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 마음이 실은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제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여성, 수진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세상이 유난히 위태롭게 느껴지던 어느 화요일 오전, 그녀는 한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 마지막 연애가 끝난 후 그녀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죠. 민준 씨는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 수진 씨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그들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 씨는 민준 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느낌이야. 절박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수진 씨의 신경계는 그녀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명적 끌림이라 착각했던 그 강렬함은 사실 그녀의 몸이 너무나 익숙한 과거의 춤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변하는 민준 씨의 감정 상태는 한순간 다정했다가도 다음 순간 차갑게 멀어지던 그녀, 아버지의 패턴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불안정함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즉 엠패스가 가진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격변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나머지 안정적인 상태는 오히려 낯설고 지루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와 무엇이 당신에게 익숙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기억하는 패턴을 알아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적인 부스러기만 먹고 자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주어지는 간헐적인 강화, 즉 어쩌다 한 번 받는 관심과 사랑이 마치 풍성한 만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맛보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거저 주어져야 할 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에 중독된 상태일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사랑이라고 불러왔던 그 패턴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 페르소나는 종종 완벽함의 감옥이 되곤 합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나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주는데 당연히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즉 당신 안에서 거부당하고 버려진 부분은 더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계속 곁에 머물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고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